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여러분, 귀농을 하는 데 있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려는 작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앵무새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심용주 박사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박사님을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죠? 아니에요, 저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사까지 하셨나요? 공부를 못해서 박사를 했다라고 보통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듣고 싶으신 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수능 상위 한 1%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원서를 좀 이상하게 썼죠. 그럼 이제 이상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도 수의학이나 동물학이 전공이 아니고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포르투갈어를 전공했습니다. 이제 학부는 그랬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박사를 또 하다가 국내에서 박사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서 국비 유학으로 자금을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 장학생으로 다시 박사를 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했죠. 저를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제가 상파울루에서 앵무새를 전공한 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 상파울루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럼 뭐 박사니까 먼저 이러고 있었는데, 뭐 너는 동물 전공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그럼 할게.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원의 동물행동학 전공으로 다시 박사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거가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그냥 서울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끝내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길게 오래 공부하죠. 공부를 하다 보니 드는 생각인데, 앵무새 브리더는 박사님처럼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성공한 앵무새 브리더 또는 뭐 성공한 앵무새 번식 사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학습의 총량은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과정에 그 교양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한국 현대사라든지 뭐 글쓰기라든지 뭐 그런 거 한 3학점짜리 강의들, 그런 강의를 한 너댓 개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이른바 성공한, 경제적으로건 아니면 퍼포먼스, 그 동물들을 잘 길러내는 부분이건 그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최고 전문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실제로 앵무새를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해야 되는 공부의 핵심은 동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류에 대한 이해, 앵무새라고 하는 특정 종에 대한 또는 특정 분류군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뭐 수의학적인 기초지식, 유전학이나 육종학에 대한 기초지식, 또는 농축산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생산관리라든지 뭐 또는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기초지식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핵심 중에 핵심은 동물, 더 깊이 들어서 조류, 좀 더 세부적으로는 앵무류에 대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이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국내에 이미 책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책 기준으로는 뭐 서너 권, 작게는 많아봤자 10권에서 20권 정도 읽으면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박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전문 브리더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참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저도 이제 경제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 모든 것을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사회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럼 저는 왜 앵무새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앵무새 육종가, 브리더 또는 번식 사업가가 되겠다는 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냐에 대한 어떤 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앵무새를 키우기 시작한 지는 한 30여 년이 넘었고, 요런할 때부터 키웠으니까요. 그 뒤로 제 사재를 털어가지고 책을 펴내고 제 시간을 집어넣어서 글을 쓰고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쓰고 책을 낼 때의 바람은 죽어가는 앵무새들, 고통받는 앵무새들을 좀 살피고 싶었어요. 자기 몸에 서너 배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가다 죽는 앵무새들, 먹이통에는 좁쌀알갱이 또는 빈 쭉쟁이 해바라기 씨앗만 있는 것을 먹다가 죽어가는 앵무새들,
물에 똥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육자들. 앵무새 사육 공간이라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의 그 참혹한 먼지, 소음, 악취,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곳에서 자기 수명의 10%도 채우지 못하고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앵무새들 보고 이것 좀 어떻게 바꿀 수 없는가?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고 결론은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게 제 어렸을 때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책을 썼더니 그럼 책을 보고 바뀔 줄 알았는데 책을 보고 나름대로 멋대로 생각해서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직접 사육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직접 사육해서 내가 이렇게 키우면 큰 문제 없이 앵무새들이 건강하게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고 거기서 당신들이 원하는 알도 나옵니다. 밀수하지 마시오. 새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죽이지 마십시오. 새들이 행복해지면 당신이 더 즐거워집니다. 라는 얘기를 전하기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물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거는 저 새 좋아해요. 다들 새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당신이 키우고 있는 그 새 사육 공간에 당신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다 그러면 단 1시간이라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앵무새를 좋아한다고 하는 또는 앵무새를 통해서 무언가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육장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의 새들을 볼 수 있는 문화, 환경, 풍토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갈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누구보다 반려동물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래의 브리더인 제가 박사님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시고 브리더가 되고 싶은 분이시라면 그분이 반려동물,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키우는 사람과 반려동물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반려동물 시장에 있어서 브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물을 길러내는 것.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물들이 보호자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 상담하고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로 이런 제대로 된 정보들을 알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브리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루는데 과거엔 더 많은 동물들을 다뤘었고 지금 현재 주로 다루고 있는 동물은 이제 이른바 품종 고양이하고 앵무새, 날다람쥐의 일부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고양이 쪽은 앵무새보다 국내에 유입된 브리딩 문화가 들어온 것은 매우 늦지만 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브리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앵무새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고양이 공장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한간에는 브리더와 고양이 공장이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언급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자칭 브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브리더의 핵심은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을 길러내는 것, 좋은 보호자, 좋은 가정에 가서 어려움 없이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되려면 그 기저에는 강력한 수의학, 유전학, 육종학적 또는 축산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만들어낸 동물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돼요. 한간에는 동물을 돈 주고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은 백화점에 갔을 때 식육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살되어서 조축되어서 피를 머금고 있는 동물 단백질을 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브리더는 동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반려동물 브리더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을 길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문화가 공격받지 않는 상황에서 브리더들이 공격받는다는 것은 브리더들이 바보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브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지 않나. 고양이이건 개털이건 에이비어리 즉 앵무새를 키우건 아니면 무슨 개를 키우건 또는 파충류를 키우건 브리더는 경제 성장, 경제 고도화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이자 중추이자 근간이에요. 그들이 윤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워야 되고 동시에 그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직종에서 직접 몸으로 일을 배워보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사실은 뭐 현재 기준으로 대규모 어떤 그 과학화된 사육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현 상태에서는 인턴십이 쉽지가 않고 이제 이른바 인턴십을 말씀하시는 거고 국내 몇몇 이른바 이제 농장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배울 만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국내에만 너무 국한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데 제약이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퀄리티에서 현재 기획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뭐 이를테면 로로파르케라든지 스페인에 또는 뭐 독일에 있는 ACTP라든지 기타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주롱버드 파크 같은 탁월한 전시 관람 시설 또는 아예 인공증식 시설로 비즈니스 퀄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인턴으로 보내는 방안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문제만 없어지게 된다면 비님처럼 역량 있고 의지가 넘치는 분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 아마 그 시기가 되면은 저희 자체 시설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자리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쪽에서 일종의 이제 프릴리미너리 과정이죠. 기초 과정을 마치시고 일종의 고급 인턴십은 해외로 연계하는 방식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 이전 시대를 고려하면 항공권 저렴하게 가면 한 3번 갈아타고 가면 한 60만 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 네. 엄청 좋고. 예를 들어서 아주 저렴합니다. 뭐 현지로부터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이제 급여 비자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뭐 그야말로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만 있으시면 큰 돈 안 들어가고 한 달 체류하는데 200만 원 안쪽 금액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만 좀 하시면 됩니다.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 못 가십니다. 네, 영어 하셔야 됩니다. 박사님께서는 반려앵무새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잖아요.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원래라 하면 저도 제 전공이 몇 가지 도대체 이제는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없는데 뭐 제가 경제학 석사이고 경영학 박사 학위가 있다 보니 그리고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장을 볼 때 쓰는 기본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 기법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뭐 AI를 써가지고 뭐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 경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앞선 나라들, 선진국의 사례를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류 특히 그 중에서도 앵무새를 키우는 문화나 시장의 규모가 한국 말고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저희보다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10배씩 큽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사람이 점점 객체화, 하나하나로 찢어지는 마이크로 핵가족화를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어떤 컨택트를 원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컨택트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뭐 돈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만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SNS나 또는 무슨 AI가 100% 대체할 수 있냐? 그건 또 안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플록 애니멀,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교감이 매우 중요해요. 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개를 키우는데 큰 부담이 있죠. 고양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개와 고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은 무엇이냐면 verbal communication. 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없어요. 눈빛으로 하는 행동으로 추정만 하지. 앵무새는 말로 커뮤니케이션. 에이 그거 그냥 말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져요. 80세, 90세까지 사는 경우가 흔해져 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좀 있으면 80이세요. 그런데 55세, 52세에 은퇴해서 아들, 딸들이 아빠 은퇴하셨으니까 얘랑 같이 재밌게 노내세요 하고 개,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선물로 줬는데 15년 뒤에 죽어요. 아버님은 여전히 70, 쌩쌩하신데. 그럼 다음 반려동물을 또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해요. 근데 앵무새는 큰 문제 없이 어린 앵무새를 50대 초반에 은퇴한 남성이 분양받으면 자신의 아들들이 키우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맥락에 있어서 물론 앵무새 역시 반려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제약들이 있지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앵무새에 대한 인간의 디맨드는 그건 이미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고 고민하셨을 윙 트리밍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윙 트리밍만 가지고 저희가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윙 트리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없습니다. 윙 트리밍을 하는 이유는 비행을 제약하기 위한 겁니다. 앵무새, 앵무새일 수도 있고 문조일 수도 있고 다른 새일 수도 있지만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 새가, 새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죽는 거겠죠. 실내에서 키워지는 그런 반려나 애완 목적의 새의 폐사 원인의 거의 최상단에 무엇이 있냐 하면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이에요. 비행 능력을 제약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비행 능력을 온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서 키우죠. 그러면 거울인지 유리창인지 벽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부딪혀서 죽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또는 열린 창문 사이로 날아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대부분이. 또는 끓고 있는 물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화장실 변기에 빠진다든지, 줄에 엉켜서 날개가 부러진다든지. 대부분의 조류, 앵무새 같은 경우에 300g 이하의 경우는 현재 국내 실정상 수술도 불가능해요. 뭐가 하나 부러졌다 할 때 절단하거나 그냥 부목법으로 붙여넣는 게 거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윙 트리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윙 트리밍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핵심은 사실은 윙 트리밍하는 시기와 방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신이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축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윙 트리밍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줄어드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날 수 있게 되기 전에,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전에 아주 공격적으로 비행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그것도 한 번에. 그건 사람을 따지면 저희 다리를 묶어버리는 거랑 같은 상황이 돼요. 걷기 전에.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기어다니겠죠. 그럼 조류라고 하는 것은 비행에 적합하게 만들어내진 동물인데,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해버리면 조류가 할 수 있는 활동의 90%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새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윙 트리밍 하는 위치라든지 방식들인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이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프리칸 그레이에서 통상 발생하는 피더 플러킹 같은 경우에 깃털 뽑기,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깃털을 잘못 잘라서 날갯짓을 할 때마다 절단 부위의 끝이 앞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이 너무 찌면 걸을 때마다 여기가 쓸리지 않습니까? 타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새의 경우 깃털을 잘못 잘라서, 원래는 부드러운 날개깃의 끝이 여기에 살짝 닿아야 되는데 깃털을 잘못 잘라보니까 끝에 절단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앞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럼 긁고 여기를 자꾸 부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깃털 뽑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종별로 체중이 다 다르고 날개의 구조들이 달라요. 패러킷 계통들은 날개가 매우 길고 장거리에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고, 패럿 계통들은 몸이 좀 뚱뚱하고 날개의 폭도 넓어요. 각각의 종에 맞게 적절한 윙 트리밍 기법을 써야 되는데, 종별로 윙 트리밍 기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이 단 3명이라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자를 때에도 특정한 깃털부터 특정한 수준까지만 축차적으로 잘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한 윙 트리밍은 새를 죽이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윙 트리밍을 하지 않으면 새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사실 지금 언급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프리플라이트, 할 얘기가 정말 많죠. 할 얘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프리플라이트에 대해서. 천천히 하시죠.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윙 트리밍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거나 또는 거의 우리가 새를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법이다. 지금 저는 브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3가지만 골라주신다면요. 수의학, 유전학, 특히 유전학 중에서 이제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보전 유전학이나 축산 쪽에서 쓰는 그런 유전학적 개념들, 단순히 멘델 법칙이 아니고 보전 유전학이나 개체군 관리와 관련된 유전학의 개념, 그리고 조류 생태학, 특히 앵무새의 생태가 어떠한지, 야생에서 걔네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번식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 3가지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당장 앵무새가 살아있도록 하려면 그 다음은 앵무새가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앵무새가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군이 유전적으로 열화되지 않고 유전적인 활성도를 이어가야 돼. 이건 사실은 품종 고양이 쪽에서 접근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데, 품종 고양이에서는 육종학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품종 고양이에서는 육종학, 유전학, 수의학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저희가 보통 이제 이른바 에비컬처리스트, 이제 조류를 사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육종학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종학 대신에 보존 생물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참 경영학 되게 중요합니다. 네, 경영학 진짜 중요합니다. 경영학, 마케팅 정말 중요합니다.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 이후 저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저작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을 제가 쓴 거는 2009년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그 당시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썼고, 그 뒤로 직접 저술을 한 서적은 출간된 게 없습니다. 다만 최근 글은 진짜 많이 썼어요. 글은 수만 페이지 이상 아마 썼을 거고, 앵무새와 관련하여서 또는 다른 동물과 관련하여서 글을 쓰지 못하는 거는 제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싼 거를 제가 치우지 못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제 노트북 내에는 집필하고 있는 서적이 한 10권 가까이 됩니다. 근데 종결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고, 이미 어떤 거는 100여 페이지 썼고, 어떤 건 70페이지, 어떤 건 30페이지, 어떤 거는 제목만 썼고, 그런 것들은 10여 권 정도 있기는 하고, 부가적으로 앵무새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직접 저술 활동을 하는데 어떤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지다 보니 해외에 있는 저명한 저자들이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와서 출간을 했죠. 잘 알고 계신 앵무새 유전학이나 앵무새 육종학 같은 서적들은 앞으로도 20년 이내에 그 책을 능가하는 서적이 해외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국내에는 더더군다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앵무새와 관련한 저술 활동이 빈한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또 뭘 물어보셨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요? 네네, 저작 활동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벌려놓은 일이 많다 보니 저작 활동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앉아가지고 글 쓰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계속 저희가 쓰다 보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글들을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만 지금 이제 PD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신다면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더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책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책 아무리 쓰면 뭐예요? 안 보는데. 안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유튜브로 전문적인 얘기부터 쉬운 얘기까지 한번 다 융단 폭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브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새장사가 되지 마세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팔거나 내 능력을 팔거나 무언가를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잘못된 건 결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저와 관련해서 달리는 밑에 악플들이 뭐냐면 동물 팔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죽은 동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욕할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무언가를 파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은 화폐 가치로 결정나니까요. 전사상자들을 어떻게 예우합니까? 예포 쏘고 뭐 조기 내리고 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목숨값을 사고 파는 건가요? 아니에요.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매기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뭐 살아있는 동물을 팔아먹는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인 거고, 다만 육종가, 브리더, 인공증식 전문가, 동물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앞선 가치, 가장 앞선 자신의 존재 이유, 활동의 목적이 금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동물의 행복이 소외돼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으시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장사꾼이 되지 마시고 새장사가 되지 마시고 새 전문가가 되세요. 새의 친구가 되세요. 친구는 어때요? 우리 친구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행복을 같이 나누고 삶을 같이 꾸려나가잖아요. 앵무새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앵무새가 행복하도록 서브하세요. 지원하고 앵무새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삶을 응원하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앵무새를 잘 알아야 되니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인 성과나 사회적인 지명도는 따라와요. 앵무새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앵무새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공부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기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짧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인터뷰를 응해주신 심영주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만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